윤석열 대통령이 네.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네.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사실인가요? 제 취재망에는 안 걸려들던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취재망을 열심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엄령을 준비하려면 사실은 이런저런 준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대통령이 계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건 저는 잘 캐치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가 좀 부족했어요. 일단 지난달 21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최고위원 중에 1등으로 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네. 지금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예. 전당대회에서 표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그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라는 네.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식화가 돼버렸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만난 공식 자리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윤 대통령이 그럼 정말로 야 이거 탄핵 피하려고 뭔가 하고 있구나 느껴지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야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얘기했을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기자들이 잇따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진짜 뭐가 있느냐 하는데 야당 의원들 그 주장하는 의원들은 실제로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 어딘가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정황과 제보가 있다. 그럼 누가 제보했느냐 하면 제보자는 없어요. 정황은 뭐냐?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아주 어떻게 뭐 헌법이 정말 위태로워지는 국가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중대한 일인데 근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더라 또는 그럴 것 같더라라고 하면 이거 무책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계엄을 진짜 선포한답니까? 어떤답니까? 아니죠.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거니와 이거 정말 가짜 뉴스다. 어쩌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근거를 대라. 라고 하고 있고 이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짜 뉴스 전문당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수위가 격앙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격앙된 말을 꼭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건 황당한 얘기다. 라는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글쎄요, 이 계엄령이 이제 저희 그 한국 현대사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된 게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약 45년 전에 네. 44년 전이. 예, 44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계엄령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건데요. 그렇죠. 네. 예, 안영님, 계엄령이 뭔지, 계엄령이 선포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민주당한테 근거를 요구하는 게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계엄의 그 요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아니면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찰력이나 공권력으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투입해서 뭐 행정 또는 사법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군대가. 그러면 이게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하면은 아니 북한이 쳐내려 온다고 할 만큼의 중대한 어떤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무슨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도저히 경찰력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근거가 있거나 이래야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라는 거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헌정을 모두 멈추게 할 만큼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계엄을 내릴 거라는 그런 거기보다도 그걸 내릴 만한 근거가 되는 거. 정말 무슨 국군이 걸릴 만한 사병과 전시에 준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곧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민주당은 먼저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군대가 일상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계엄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나마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황이나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인 충안고 출신들이 군을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계엄령을 하기 위한 전제 어떤 뭐 이 상황 아니냐. 그리고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충안고 출신이다 하는데 사실 군 요직을 장악했다고 하지만 충안고 출신이 우리 전체 군의 400명 장성 중에 딱 4명입니다. 4명. 1%예요, 1%. 그 1%가 어떻게 군을 장악해서 계엄령을 준비하는지 사실 알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 중에 보면 방첩사령관과 777 사령관이 충안고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방첩사령관은 우리가 아는 기무사령관이고요. 그다음 777 사령관은 37 부대라고 해서 북한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내는 그런 정보부대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무슨 군을 움직이는 실병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과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무슨 계엄령이냐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실제 계엄을 준비하고 계엄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시에 이걸 수사시켰어요. 이게 뭐 거의 국기문란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 104일 동안 검사 37명이 탈탈 털었습니다. 200명을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내란은 뭐 없었고요. 쿠데타는 뭐 없었고 다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기껏 한 게 무슨 공문서 위조 뭐 허위 문서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보니까 이것도 당시에는 그냥 그 계엄령 몰이를 해서 그냥 가짜 그 허위를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걸 근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18년도에 문제가 되는 기무사 계엄 문건, 그 2017년 3월 달에 작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였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됐을 경우에 계엄을 선포해서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시나리오를 짰던 거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뭐 이제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본인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 플러스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옆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었던 경호처장을 갑자기 국방장관으로 발령을 내고 그 사람이 충안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이 80년 신군부의 하나회 같이 지금 충안파가 군사 쿠데타 계엄령의 주체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송영무 장관이요 군인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계엄 문건 이거는 그냥 기무사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한 거지 이건 뭐 쿠데타나 이런 거랑 관계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송영무 장관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 군인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 각서를 받았다 그게 문제가 돼서 또 기소가 됐어요. 이런 걸 본다면 사실은 국방장관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건을 보면 그때 그냥 기초적인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문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군에서 뭐 쿠데타성의 무슨 계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 장성들이 이 충안고 4명이 움직인다고 거기에 쿠데타 같이 하겠다고 계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키웠던 그 장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 쳐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 제적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이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이거 뭐 조건 없이 그냥 바로 받아들여서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이 갖고 있는 의석수 192석입니다. 뭐 과반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야당이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또 뭐 40몇 명을 뭐 체포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네요. 그게 이제 소설이죠, 거의. 1951년인가 2년인가요? 그게 부산 정치파동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전쟁 중에 지금으로 따지면 70년 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뭐
이 전체적인 나라 그 틀도 안 잡혔던 시절에 있었던 상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네.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계엄인데 이게 계엄을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이 계엄을 용인해 줄 건가요?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오면 동의해 줄 건가요? 아니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안 체포를 해주면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죠. 민주당인데 국회의원 체포 요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40몇 명을 한꺼번에 체포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 동의안이면 자기들이 부결시키면 끝나요. 네. 그다음에 계엄도 해제시키면 끝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4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소설적인 상상력을 해와도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4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런 일이 그러니까 벌어져요? 가정을 아무리 해고 SF 소설을 써도 이런 거는 SF 소설감이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바쁩니다. 왜냐? 독도도 일본에 내줘야 돼요. 내줘야죠. 예, 독도 내줘야 되고요. 건국절도 만들어야 됩니다. 건구조만 후쿠시마 오염수도 계속 방류토록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손이 모자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쁜 와중에 계엄령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말처럼 이 대통령이 이런 걸 다 어느 세월에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도 계엄령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설령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그리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럴까 궁금하죠. 근데 이런 일이 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예전부터 광우병 다 사실이 아니었죠. 사드, 세월호, 그다음 후쿠시마까지 다 괴담성이고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이분들은 계속 괴담을 퍼뜨려 왔고 음모론을 얘기해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 결국은 이 자기들 강성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극하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겠다. 그리고 이 여론몰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거를 과거의 학습 효과를 갖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괴담이요. 처음에는 많이 먹혔어요. 광우병은 완전히 성공했죠. 사드까지도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괴담 보면 거의 안 먹혔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2번까지는 되지만 3번 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뭔가 될지 알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물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또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어느 정도 귀는 기울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식을 자꾸 듣다 보면 야 이거 더 이상은 이거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이게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먹히게 되면 야 이제는 이런 게 안 통하는구나 이제 알 때가 돼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이게 안 먹힌다는 걸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글쎄요. 근데 조금 배성규 위원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게 네. 지금 독도도 일본에 넘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대선 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표를 모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바보가 아니고 중도층들은 또 그 어떤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몇 달 또 대선 후까지 본다면은 이게 꼭 민주당에 이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급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면 저도 이제 뭐 계엄이 상상에 기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상에 기반해서 보면 오늘 또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정연금, 법원연금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자택에 연금 당했듯이 법원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전에 뭔가 검찰 독재, 계엄, 뭐 연금 이래서 뭔가 계속 이렇게 피해자, 뭐 어떤 권력에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주는 단어들을
계속 씁니다. 이게 뭐 80년대 용어도 있고 70년대 용어도 있고 절대로 90년대는 안 넘어갑니다. 80년대, 70년대 있었던 용어들을 계속 쓰면서 생각해보면 10월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상상에 기반한 추정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보면 이번 건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탄핵 명분을 쌓아가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왜 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문제. 그 다음에 이 재판이 계속 가서 2년 후, 3년 후 대선 때까지 재판이 끝나버리면 출마를 못하니까 아예 대선을 앞당겨서 탄핵을 통해서 대선을 앞당기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까지 염두에 둔 그런 탄핵을 이끌고 가기 위한 탄핵 정국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보사 요원이 우리 그 비밀 요원 명단을 통째로 중국으로 넘겼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 국군 정보사령부가 지난 7년간 외부의 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지금 현재는 방첩사고요. 이게 기무사령부라는 게 군내 보안입니다. 아, 이 군내에서 정보가 빠져나가는지 뭐 군내 어떤 간첩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잡는 데가 기무사령부인데요. 2018년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없애고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도 그때도 역시 나온 게 계엄 논란이었거든요. 계엄 문건을 뭐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재판까지 다 갔는데 그거는 계엄을 뭘 하겠다는 문건이 아니라 이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시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나는 법률 검토 문건인 건데 네. 그걸 뭐 그 계엄이라 걸어가지고 기무사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무사가 정보사를 경련으로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그런데 기무사를 없애면서 훈령을 바꿔갖고 정보사는 외부의 어떤 감사를 안 받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2017년이고 기무사가 없어진 게 2018년인데 그러니까 정보사가 외부의 감사를 받은 게 마지막이 2017년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사의 군무원이 정보 유출을 시작한 게 2017년이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보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보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맨날 내부 감사는 빤한 거고 이제 외부 감사가 없어졌어? 그럼 자기는 긴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무사래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를 빼나가는 거는 굉장히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자기 휴대폰에다가 그 앱을 깔아갖고 필요한 정보를 찍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거는 일반 웬만큼 보안이 필요한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보사령부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결국 외부의 감시 눈이 없다라는 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단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좀 개념 설명을 하자면 정보사는 군의 국정원 같은 조직입니다. 네. 대북 정보 취합도 하고 이른바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공작도 하고요. 어떤 은밀한 정보를 다루는 대북 그 공작 부대죠. 대북 공작 예, 부대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국정원과 비슷한 형태고요. 그렇습니다. 기무사는 이제 이 기무사란 말도 그 전에는 뭐였냐면 보안사, 그건 보안사면 전두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실제 군 내에서의 어떤 말 그대로 보안 감찰을 하고 어떤 그런 거죠. 예. 군 내에서의 이제 기밀을 직접 다루는다기보다는 군 내의 어떤 이 기밀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파수꾼 같은 역할. 그런 거죠. 군내 이제 파수꾼. 예, 그러한 개념 속에서 정보사와 기무사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럼 군 내에서 이 정보사라는 이 북한과 관련된 기밀을 다루고 공작까지 해야 되는 부대가 기무사의 보안 감사를 이렇게 안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면, 자, 더 큰 의미에서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과 걱정들을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대북 공작이라든지 대북 정보라든지 가장 총괄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게 조직과 인력에서는 정보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해외에서 대북 공작을 하고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국정원에 정보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손발로 움직이는 것을 정보사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작전을 지시하는 것도 감독하는 것도 국정원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자체적인 비밀 요원, 블랙 요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뭐 안다면은 그 자체가 간첩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비밀 요원이라든지 어떤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뽑고 싶으면 상식적으로는 정보사가 아니라 국정원에 접근하는 게 그렇죠. 그게 더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보사도 문제 사태도 그렇고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는 핵심은 돈입니다. 돈. 뭐 스파이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뭐 가족이 아니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뭐 지금이야 뭐 당장 북한이 어떨지는 모르고 뭐 중국이 어떨지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사람을 포섭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약점을 보일 수 있는 요원들은 정보사가 나가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정원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관리하고 접촉하는 면이 훨씬 넓은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출되는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자면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데란 말이죠. 간첩을 잡고 북한을 감시하는 데인데 지금 이제 소위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의 역할이 뭐냐? 북한과 대화를 하는 창구,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직접 뛰는 창구가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간첩을 잡는 기구가 간첩을 파견하는 국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분들, 그리고 대북 공작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뭔가 나의 실존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제 생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흐렸어요. 우리가 정보 활동을 하고 첩보 활동을 하고 북에 있는 뭔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정확한 뭐 그렇다고 북한이 주적이니 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쪽에 있는 뭔가의 대적관을 가지고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 첩보 정보기관이라기보다도 무슨 남북 협상 대화가 있으면은 항상 나가서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블랙이나 비밀 요원들은 뭐 북한에 있는 뭔가의 정보를 빼와야 되는데 정작 그 위에 있는 원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상층부는 수시로 북한에 있는 이 자기 반대되는 공작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김정은을 만나서 무슨 USB를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정보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이 천안함 폭칭의 주범이라는 사람들하고도 스스럼없이 어울립니다. 그거를 보면 그리고 해외에서 이 정보를 한다는 곳은 약간 회색지대 느낌입니다. 이 적과 아군이 헷갈리고 서로가 포섭을 하고 서로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 정보가 나가게 되거나 알려주면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평소에는 하다가도 뭐 남북 관계가 좋고 협상을 하고 대화가 중요하고 이러면 야 이거 알려주는 게 남북 협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그럼 국정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북으로 가고 뭘 갖다 주고 뭐 갖다 줬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국정원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갖다 줬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정보가 빠져나간 거 아니냐는 우려는 지금까지도 정보사 케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과 뭐 무조건 대립해야 된다, 무조건 대화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정부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부는 북한과의 교류 그리고 지금은 약간 역할이 확장됐지만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때로는 북한과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북한에게 어떤 싫은 소리도 해야 되지만 북한과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서 자기 어떤 그 통일부의 그렇죠. 역할이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보안 그리고 대북 정보 및 대북 공작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국가가
북한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또 북한에게 정보 활동을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건데 이 기관들이 서로 각자 역할이 막 헷갈리다 보면 내가 이게 북한 대북 정보기관인지 대화기관인지 헷갈리다 보면 이런데 보안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게 이번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이렇게 그냥 정보를 팔아놓은 게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보안 사고들이 우습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크게 최근도 아니죠. 그거 했던 게 99년인가요? 그게 뭐 우리 이제 대북 그 정보망의 거점이라는 데가 중국 동북 지방인데 거기에 있었던 국정원 요원 30명이 한꺼번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거의 뭐 괴멸적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도 그 정보 유출이 뭐 어떻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만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한번 이게 불거지면은 그동안 한 수십 년 쌓아놨던 그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이든 정보사든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 뭐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정원 이 정보사 이번 그 비밀 요원 그 명단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포함해서 어떤 그 정보기관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